국회에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제기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전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건강을 이유로 신청한 공판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대표는 구속 위기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방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모두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7%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월부터 물가 안정을 예상했지만 우유값에 이어 맥주값, 지하철 요금까지 줄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며 전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덕유산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진 데다 이런 쌀쌀한 날씨가 한글날 연휴 기간에도 이어질 걸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전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설악산과 덕유산 기온은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정희연 기자. 네, 정희연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던데요. 기온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오늘 아침 강원도 설악산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졌고요. 전북 무주 덕유산 설천봉 기온도 영하 0.4도를 기록했습니다. 올가을 들어 첫 영하권 기온입니다. 내륙도 서울이 9.9도에 머무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1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유입된 것이 원인인데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내일까지 하루 더 이어진 뒤에 한글날 연휴가 시작하는 주말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네, 주말부터 한글날까지 이제 사흘간의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데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을까요? 네, 한글날 연휴로 이어지는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기온이 14도 안팎, 낮 기온은 22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보다 4, 5도가량 기온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흘간의 연휴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아서 야외활동에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지형적인 영향으로 가을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연휴 기간에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날 것으로 보여 독감 등 환절기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2차 방류에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460톤씩 17일 동안 7,800톤가량을 1km 해저 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앞서 지난 3일 도쿄전력은 오염수 1톤을 바닷물 1,200톤과 섞은 뒤에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밑돌아 2차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톤을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가 방사성 물질을 완벽히 거르지 못한다는 증거라며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2014년 10월 이후 열리지 못했던 한일 외교차관 전략 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9년 만에 열렸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지역과 국제 문제 공조 등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한일 양자 관계 외에도
북핵 문제와 글로벌 과제 등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이 폭넓게 다뤄졌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7% 상승했고 8월 3.4%에 이어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가 올라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농산물이 7.2% 올랐고 전기, 가스, 수도료는 19.1%, 서비스는 2.9% 올랐으며 석유류 물가는 4.9%가 내려 8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하락률은 고유가 영향으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이번 달부터 다시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과 겨울철 난방 대책도 마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16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에 기소가 됐고 반년 가까운 준비 절차 끝에 지난달 첫 정식 공판이 예정됐었지만 이 대표가 단식에 나서면서 기일이 미루어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최근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전 정부 시절 부동산 등과 관련해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고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업 비자를 받습니다. 고용허가제는 20년 전 도입됐을 때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 의결한 뒤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을 수도권이나 충청, 전라 등 권역으로 나눈 뒤 비정규직 취업 비자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가 처음 일을 시작한 권역, 같은 업종에서만 사업장을 바꾸라는 게 결정의 핵심입니다. 영세농가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외국인 지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지역 이동 자유까지 제한하는 사실상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 심할 경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도 사업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긴다는 건 정말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진짜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정말 큰 피해를 당하겠다, 아니면 산재를 당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2004년 한국에 도입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을 허용하고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선 해당 기간 정해진 일터에서만 일한 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폭행이나 임금체불 등 예외적 노동 착취가 발생하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3번으로 제한되고 사업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일단 일을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3개월은 일을 못해요. 그리고 다음 사업장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동부가 알선해 준 곳을 가게 돼요. 지금보다 더 열악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중, 3중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못 옮기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다만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고용허가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체류자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사업주들도 외국인 노동자의 태업을 막기 위한 제도적 고삐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도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유연하게 허락해주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인근 도로에서 63살 윤모 씨가 몰던 16톤 화물 차량이 내리막길을 달리다 정선군청 교통통제사무실 건물을 들이받고 하천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선군청 교통관리사업소 직원인 28살 고모 씨와 38살 남모 씨가 숨졌고 39살 김모 씨와 화물차 운전자 윤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내리막 도로에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붙잡힌 10대 마약 사범이 지난해에 2배 넘게 4년 전에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659명으로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붙잡힌 164명에 4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10대 사이에서 일부 마약이 식욕 억제제로 쓰이고 SNS를 통한 마약 유통 시장이 활성화해 접근성이 높아진 것 등이 지적됩니다. 서울시가 신촌 연세로에 한시적으로 해제했던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과 자치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500m 남짓한 왕복 2차선 서울 신촌 연세로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해 버스가 아닌 승용차나 택시 등 일반 차량은 통행이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상권 매출에 타격을 준다는 상인들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지난 1월 지정을 한시적으로 해제했고 지난달에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 최종 판단을 내년 6월로 미루면서 찬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 측은 전용지구 해제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분명치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달부턴 약속한 기간이 끝났으니 당연히 전용지구로 돌아가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와 지역 상인들은 실제로 해제 기간 동안 매출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울시가 전용지구를 강요한다며 반발합니다. 타 유사 상권과에 비해서도 매출 성장률이 높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에 차 안 막히는 곳이 서울 시내에 있을까요? 다 막혀요. 그거보다 양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측이 마찰을 빚으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전용지구 안내판은 아직 재설치가 안 된 상태라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로 입구엔 이렇게 승용차 진입을 막는다는 노면 표시가 새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으론 승용차가 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길거리 공연 등 문화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권 보장을 위해선 서울시 방침대로 전용지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자동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주말마다 하는 행사들도 많이 없어지고 반면 전용지구 지정 전에도 별다른 불편이 없는데도 보행자 보호를 이유로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일주일에 1, 2회 정도 이 거리를 오가고 있는 중인데 딱히 큰 문제는 겪고 있지 않고 이 거리를 지금 그거를 막는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까 하는 의문은 드는 것 같아요. 한 차례 중단했던 전용지구 운영을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환원한 만큼 이를 내년에 또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과 자치구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위반 차량 단속 등 실제 운영까지는 당분간 차질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아와 스텔란티스 코리아,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와 이비온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5개 차종 7,900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소울 EV 4,765대는 고전압 배터리 내부에서 석출물이 과다 발생해 화재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안전띠 경고등 불량이, 지프 컴패스 1294대는 계기판 화면 밝기 조정 문제가 발견돼 오는 10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세울원전 1, 2호기가 운영되고 있고 3, 4호기 건설이 진행 중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서 주민들이 신규 원전 유치에 나섰습니다. 울주군 서생면 이장단 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세울원전 3호기와 4호기에 이은 신규 원전 유치를 희망한다면서 서생면 성인 주민 7,600여 명 가운데 4,042명의 지지를 담은 원전 유치 동의서도 울주군에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원전 최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안전성을 직접 경험했다며 신규 원전 유치로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가 발전할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민간에 개방된 지 20주년을 맞았는데요. 버려진 곳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는 이른바 업사이클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남대 입구에 모노레일 설치와 대청호 무인도 개발 등의 장기 과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올해 개방 20주년을 맞은 청남대 곳곳에서 보수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둘레길을 따라 LED 경관 작업이 한창이고 버려진 수영장은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청호 풍경을 감상하기 좋았지만 방치됐던 골프장 그늘집은 관람객을 위한 휴식과 전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청남대 보안을 위해 사용했던 초소는 90여 개로 각각 색다른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지적에 본관 옆 잔디밭을 아이들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청남대가 그동안 버려졌던 곳을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바꾸는 이른바 업사이클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치된 시설을 생태교육이라든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사이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남대 입구에 모노레일 설치와 대청호 무인도 개발 등도 함께 진행합니다. 특히 그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청남대 소유 무인도인 큰 섬과 작은 섬은 영빈 시설이나 문화예술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 구상 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개발을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규제 검토가 필요한 상황. 모노레일 설치 문제, 또 생태 유람선이 작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확정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정도의 진척이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청남대가 충북의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새로 선출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상화에 나서기로 합의를 했고 실제로 여야 협의를 거쳐서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과 다음에 응원 댓글 조작 문제 등을 놓고서는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30년 만의 일이라면서 정부 여당 발목 잡기라고 야당을 비판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이 된다면 인사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 8강전 당시 포털 다음 카카오에서 중국 응원전 비율이 91%에 달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이라며 야당도 댓글 국적 의무화에 적극 동참하라고 압박한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면서 다음 카카오를 좌파 포털로 규정, 정략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 원내사령탑의 오늘 발언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우리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삼권 분립 침해입니다.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주십시오.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고요. 유인촌 문체부 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원내수석 부대표 되셨잖아요. 네. 어제 원내 부대표 간 만남 때 보니까 김행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좀 진통을 겪다가 여야 협의를 거쳐서 바로 이제 오늘 열리게 된 거예요. 네네네. 예,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어제 사실 이제 원내대표 간 상견례에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참석을 했는데 비공개 회의 때 나눴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서로 입장이 달라서 다퉈야 되는 부분은 다투겠지만 굳이 다투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투거나 하진 말자. 아, 좋네요.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정상화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요. 김행 후보자 또 유인촌 후보자 모두 부적격 대상자로 이제 해서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주식 파킹 등 공직자로서 좀 적절한 윤리의식이라든지 도덕적 감수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유인촌 후보자의 경우에 과거에 그 블랙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위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을 오히려 좀 억누르거나 탄압하지 않았었나. 그렇다면은 과연 문체부 장관으로 적합한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야당은 안 된다.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당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인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대체로 청문회 개최 전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이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그 세 후보가 다 김행 후보도 그렇고 나머지 유인촌 후보, 신원식 후보도 그렇고 소명을 다 잘 한 것 같고 결정적으로 그동안에 문제 제기되고 소명하고 했던 것 이외에 주식 파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겠어요? 일단 저는 김행 후보의 소명이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주식 파킹이 아니라는 거 주장이죠. 그거는 이제 그 주식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일종의 이제 그 은닉하는 측면에서 그 맡겨놓는 그런 거래라면은 그거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김 후보 소명을 보면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당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요. 야당이 반대하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결국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사안 자체는 우리 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정 기조라든지 그 후보들의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이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하고 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임명을 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대통령이 일을 시켜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부담을 주고 이럴 뿐이라면은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는 대통령 본인이죠. 그 부담이 결국 대통령에게 다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누가 그 임명하지 말라고 안 해도 대통령이 애초에 임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혜진 의원님은 이제 당내 이제 중진 의원이시기도 하고 인사청문회 이제 무용론 이야기 계속 나와요.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새 정부가 청문 보고서 없이 장관을 임명한 분이 17명이라고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된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예. 그때부터 이제 그래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32명을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 없이 예. 임명을 했고 예. 사실 이런 관행이 처음 시작된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였습니다. 네, 제가 네. 그때 이제 초선 재선하면서 그때부터 그 당시 민주당이 이 청문회를 제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굉장히 네. 악용을 하는 바람에 예.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10명 임기 중에 10명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때 17명을 하게 되고 예. 문재인 대통령 32명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서 또 야당이 반대하는 그 후보자를 장관 임명하면서 심지어 청문회에서 많이 좀 시달려야 일을 잘한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대. 이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청문회를 약간 뭐 폄하한다고 그럴까 비꼬는 말씀까지 하면서 임명을 강행했어요.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신 갈수록 이게 같은데요.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어느 정부 관계없이 여야가 다 네. 청문회가 문제가 많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박주민 수석부터 그렇게 우선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네. 바로잡고 싶은 게 예. 있는데요. 그 주식에 관련된 백지 신탁 제도는 꼭 그 주식이 고액이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본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서 그 주식을 백지 신탁하지 않으면 예. 직무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네, 네. 또는 그 주식 소유에 의해서 직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들 차단하기 위한 거지 꼭 고액이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 파킹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걸로 네.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인사 17명. 17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예. 절반 이상 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인사청문회 없이 네. 임명된 경우도 7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 제도가 확실히 형해화되고 있는 건 맞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부분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네,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부적격한 사람들을 보내면 야당 입장에서는 세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면서 네. 인사 검증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투명화하고 드러내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여당도 국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네. 인사청문회가 자꾸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균영 후보자 내일 인준투표 있잖아요. 네. 민주당은 내일 표결 직전에 당론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부결 당론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지금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에서의 분위기가 예. 유지가 된다면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이게 뭐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게 결국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간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 웬만한 분을 보내셨어야죠. 저희가 직전에 대법관 2명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예. 뭐 주식 문제나 여러 가지로. 그러나 저희들이 다 동의해드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야당에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균용 후보자.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 판결에서 드러나는 지나친 여러 가지 남초 예. 의식이라든지 예. 또는 편향된 부분, 예. 또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의지가 제대로 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네. 조혜질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전체가 공황에 빠지는 것보다는 사법부 공백이 더 낫다. 부적격한 인물을 지명한 것 자체가 윤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많은 후보자들을 놓고 네. 또 각계에서 이제 검증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 본인의 인품이나 또 실력이나 그리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동안의 이게 판결, 이 취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그 중에서는 가장 좋은 분, 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래도 동의 표결을 해주기 가장 좋은 분을 임명을 한 겁니다. 예. 만약에 근데 이거를 정치적 이유로 그냥 또 부결시키고 공백을 거의 30년 만에 네. 처음 있는 사법부 공백 사태를 초래한다. 그러면 그 자체도 사법부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것이고 예. 그거는 결국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들의 피해로 다 돌아가는 것인데 네. 그거보다도 더 문제는 그럼 다른 분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분은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마 누구가 되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균영 후보자를 차라리 그대로 동의 가결시켜 줄 걸 하고 후회할 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내일 표결이 있고요. 인준 표결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표결 직전에 당론으로 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내일 표결 결과 보고 또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전투표가요. 내일 시작이 됩니다. 본투표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여당과 야당 모두 지금 총력전 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또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죠.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야당 대표의 심부름을 할 아바타를 뽑는 선거도 아닙니다. 민주당 장기 집권 기간 전전긍긍하며 풀지 못했던 굵직한 과제들을 속전속결로 풀어낸 김태우가 당선되어 민선 8개월 임기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게 된다면 강서는 쾌속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한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이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내년 총선의 풍향계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여야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좀 이쪽 강서구 자체가 야당 의원들이 지금 3명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도 해볼 만한 선거다라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선거입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의원 3명이 전부 다 우리 당 소속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본인들이 이기기 어려운 판에서 선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전 구청장이 바로 김태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시 뭔가를 서력한다면 서력한다는 거고 회복한다면 회복하는 거고 이런 계기가 되는 선거죠. 이번 선거가 단순히 그냥 보궐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의 시작이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김태우 후보자는 올해 5월 달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3개월 만에 소위 말하는 그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했고 그다음에 후보가 됐어요. 보궐선거가 있게 만든 장본인이 다시 그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이런 흐름이 가능했던 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천이다, 공천이 아니라.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난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표율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하고 또 득표율도 한번 따져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조혜진 의원님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강서 구민들은 뭐 정치적 측면에서는 새 정부의 1년 반에 대한 평가를 또 좀 염두에 두고 또 야당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또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정치적 선거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 총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또 다 그 강서구 발전을 위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자가 그 의원직 그 구청장직 상실될 때까지 1년 반 동안 그 특유의 추진력, 이 열정을 가지고 야당 의원이 3명, 국회의원 3명이 다 야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난 지방선거에 때는 일단 김태우 후보자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내다가 갑자기 저렇게 이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열심히 일하던 그 구청장에게 다시 기회를 줘가지고 여당 정부하고 또 그 협력해서 강서구 할 일이 많은 또 과제가 많은 이렇게 그 숙제가 많은 이런 이 지역의 일을 맡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사면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국정농단 행위에
하고 그것이 문제냐 아니면 그걸 폭로한 것이 문제냐 그에 대한 평가도 또 할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하세요. 대법원 판결문에 좀 따라주시고 존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심지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조차도 김태우 후보자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취지로 비판하는 거에 대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과 명백히 다른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자, 알겠습니다. 자,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 이제 사전 투표 되잖아요. 투표율에 따라서 그리고 득표율에 따라서 정책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응원 페이지에서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일었죠. 한덕수 총리가 테이프를 뿌려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침소 봉대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아닌가 싶어요.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미 오래 전부터 지난 국제적으로 본다면은 트럼프 바이든 대선 과정에 지금 러시아나 이게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그 의혹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크게 됐거든요. 이제는 이 각 나라들이 다른 나라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거, 공공연하게 개입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정 체제를 지켜내는 핵심 과제인데 그래서 다들 걱정하고 좀 그 예방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 막으면은 우리나라 선거를 헌정 체제를 그 외부의 그러니까 형법으로 말하자면 외환죄에 해당하는 그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민주당이 이걸 침소봉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음이 스스로 그 조사를 한 그 IP 주소지 조사를 했는데 3천만 건을 조사했는데 1,500만 건이 네덜란드에 있는 한 개 주소지에서 작동을 했어요. 450만 건이 일본에 있는 한 개 주소지에 작동했어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작업이거든요. 조작인데 이거를 오히려 민주당이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도 있고 있기 때문에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해라 이래야 되는데 이걸 침소봉대라고 말하니까 그쪽 세력을 민주당이 자기 우호 세력으로 생각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일단 여당에서는요. 이게 댓글 국적 의무화도 좀 하자 야당과 같이 그리고 민주주의 중대한 위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댓글하고 좀 다른 겁니다. 아시다시피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클릭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인 절차 없이 아무나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아이디를 막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서 뭔가 의사 표현을 하고 이런 것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과거에 키르기스탄하고 축구 경기 했을 때도 한 83% 키르기스탄을 응원하는 식으로 나왔었고 카메룬하고 축구 경기할 때도 한 70% 넘게 카메룬 일반적인 여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장난치는 거 그건 문제니까 그렇게 못하게 만들 필요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전례들에 비춰봤을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어떤 한 조직이 뭔가를 의도해서 했다기보다는 뭐 다양하게 좀 장난치듯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아무나 클릭하면 되는 단순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슨 세력이 있어가지고 가능한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침소봉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다음 측에서도 지금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니까요. 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지금 임박했는데요. 친명 내에서 체포한 가결파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조홍천 의원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포탑 대신에서 찬성표를 던진 그러한 분들은 진짜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에요. 색출, 축출 이것보다 앞으로 4, 5개월 있으면 공천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한테 맡겨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당원과 국민이 성과적으로 누가 생채기 내가지고 고름 만들었냐? 누가 없는 외상값만
만들었냐 라고 묻고 싶어요. 생각이 다른 쪽을 배제하고 당에서 쫓아내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건강한 정당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거죠. 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원보이스 정당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 한 목소리. 이거는 패권 정당으로 만드는 거죠. 네, 오늘 뭐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나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그때 가결됐을 때요, 반란표가 한 30표 안팎은 나왔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색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원내대표님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예. 이미 이제 청원이 들어온 경우는 답을 해야 되죠. 윤리심판원 쪽에 가 있으니까 예. 그 절차와 프로세스대로 가면 될 것이고 예. 그 외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당 대표님도 곧 복귀하실 거고 예. 그래서 이야기들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생각은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재까지 잘 몰라요? 모르겠고요. 예. 다만 지금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예, 있는데 뭐라고요? 예.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자꾸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난번 가결 상황은 단순히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에 분명한 위해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 지도부도 이것은 해당 행위다. 당에 해를 끼쳤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혜정님 짧게 평가해 주세요. 조홍천 의원이 말씀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누가 고름을 만들었느냐가 아니고 누가 고름이냐. 당을 사당화하고 방탄정당 만들고 비리 부패 수호정당으로 만든 사람이 고름이냐. 그거를 정화하고 깨끗한 정당 또 국민 앞에 명분 있는 정당 만들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고름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민주당이 옛날에 제가 쭉 보아오던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정당하고 너무나 멀어져 가지고 개딸 정당이 되어버린 게 저는 참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슷한 지적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음 스포츠에서 제공하는 무한 클릭이 가능한 이거하고 걱정하시는 선거를 앞두고 뭐 여론 조작, 뭐 댓글 요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아주 다른 파트일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연결된다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 축구 관련해서 다음의 중국 축구 응원 클릭은 2천만 건이었습니다. 91%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응원은 200만 건, 9%였습니다. 포털을 자평양 세력들과 중국의 특정 세력들이 개입하는 것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시네요.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축구 말고도 예를 들면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우려. 예, 남북한 관련이라든지 또 다른 데서도 이런 사안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이것만큼 심각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결코 뭐 어떤 여론의 어떤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어떤 댓글이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변함이 없다. 그 매크로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불순한 자들이 그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걸 거기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 질문 있습니다. 이게 선거 뉴스에 어떤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드루킹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또 지난 대선에서 차이나게이트 받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저희들이 자꾸 이제 총선이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애들이라고 포탈들은 클릭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 자기 이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치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포털 리딩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포탈을 뭐 길들이기라는 그런 차원에서 할 생각도 없고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세대를 이런 특히 세계 유력 미디어들 이번 혹시 댓글에서도 소수가 댓글을 많이 남기는 이런 흔적 같은 게 나오고 있을까요? 이번에 댓글은 IP를 정상적인 IP로 들어가니까 댓글은 우리가 보기로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하는 과정에서 시간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죠. 말씀하시는 개연성이라는 부분이 좀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계속 기본적으로 남거든요. 스포츠 응원에 이게 악용되어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그 개연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8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았는데요. 퇴근길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며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호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대부분 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는 3도에서 5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서울이 10도로 출발하겠고요. 대전 8도, 대구는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전도 21도, 대구는 22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고요. 주말 사이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